2026년 3월 최근에 폭발적인 흥행으로 떠들썩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5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종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영화는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서 어몽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영월로 떠나던 그날 한양의 청계천 다리 위에서 영영 이별을 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영화에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송씨. 숫자 2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17살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82살까지 살았습니다. 왕비로 산 기간 3년, 남편을 잃고 홀로 산 기간 64년, 18살에 남편과 헤어져 8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 사후 6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오늘은 영화가 다루지 않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실록에 기록된 사실, 실록 기반의 의역, 전해 내려오는 야사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에서 정사로 표시한 내용은 단종실록, 세조실록 등 조선왕 조실록 원문에 근거한 기록입니다. 야사로 표시한 내용은 당대 실록에는 없으며 야담집, 후손 전승, 지역 구전 등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1 왕비가 된 소녀 수양대군이 직접 고른 신부감 정순왕후 송씨를 이야기하려면 그녀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종실록에 따르면 1454년 어린 임금 단종의 혼례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지금 전하께서 어리신 몸으로 즉위하시어 위로는 모후에 보호하시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어진 왕비의 조심스러운 도움이 없으시니 어찌 왕비를 맞이하여 후사를 구하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로 단종의 혼인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카 사랑이었을까요? 1453년 계유정난으로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이미 왕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왕의 결혼 절차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1454년 1월 창덕궁에서 처녀 간택이 실시되었습니다. 단종실록에는 효령 대군정 인지 한확 등이 참여해 최종적으로 세 집안의 딸을 뽑았고 그중 열양부원군 송현수의 딸이 최종 간택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해 1월 22일 근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으니 그녀의 나이 14이었고 단종은 13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 집안의 딸을 단종의 왕비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열어준 사람과 그 삶의 출발점이 된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같은 인물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단종실록에는 정순왕후에 대해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해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혼례는 정식 간택 절차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초기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전 왕비들도 간택 형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종 때의 절차는 제도적으로 정비된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14세 소녀는 왕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화려한 책봉 의례 뒤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왕비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챕터 2 영도교의 이별 넉 달 뒤 남편이 죽다. 1455년 수양대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단종은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15세 정순왕후는 의덕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대비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나마 왕실의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이웅부 등이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순왕후도 의덕왕 대비해서 군부인으로 격하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조실록에 직접 기록된 사실입니다. 궁에서 쫓겨난 직후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친정도 오래 버틸 곳이 아니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유배 과정 자체는 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장면, 즉 청계천 다리 위에서 눈물로 이별했다는 내용은 실록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청계천 영도교에서 이별했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전승입니다. 이 다리를 영영 이별한 다리라는 뜻의 영도교라 부른 것도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두 사람이 한양에서 이별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장면은 실록이 아닌 전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록이 침묵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조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단종과 관련된 것은 기록은커녕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기억했고 그것이 전승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별이었든 그 다리를 건너간 단종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것이 1457년 음력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음력 10월 21일 단종은 영월에서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상군이 스스로 목매어 조란이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후대 기록인 연려실 기술 등에는 단종 곁에 통인이 활주래 긴 노끈을 이어 단종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 세조실록은 자결로 기록했으나 이 기록의 신뢰성은 학계에서 오래도록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세조 측의 명에 의한 죽음이었다는 정황이 여러 후대 기록에 나오나 어느 기록도 당대의 직접 목격 증언은 아닙니다. 이 대본에서는 실록 기록을 소개하되 논란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영도교에서 이별한 것이 음력 6월, 단종이 세상을 떠난 것이 음력 10월, 불과 넉 달 만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8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또 다른 충격이 덮쳤습니다. 단종이 유배된 그해 단종의 삼촌인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단종 복위를 다시 시도하다 밀고로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가 처형되었습니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신분은 관비로 떨어졌습니다. 단 같은 해 세조의 명으로 실제 노비처럼 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해 안에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18살의 일입니다. 챕터 3노비가 된 왕비 세조의 복잡한 처분. 정순왕후의 신분은 이제 관비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비처럼 부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비에서 대비로, 대비에서 군부인으로, 군부인에서 신분상 노비로 세 번의 강등이 이루어졌지만 세조의 처분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정순왕후에게 신분은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업원으로 보냈습니다. 정업원은 남편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하여 불도를 닦으며 여생을 보내던 비군이 사찰이었습니다. 세조는 왜 이런 처분을 내렸을까요? 단순한 자비심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조에게는 정통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된 것을 세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정당한 명분 없이 왕을 쫓아낸 사례는 그 이전이나 이후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단종의 왕비가 길거리를 떠돌거나 다른 양반집의 노비가 되는 것은 세조 자신에게도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완전히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단종의 왕비를 처형하는 것은
또 다른 저항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인지 감금인지 방치인지 알 수 없는 그 처분이 그녀의 나머지 64년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세조는 정순왕 후에게 집과 식량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를 사용한 기록이 전합니다. 다만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양이 어떤 의미였든 세조가 준 것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이 내어주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사실만 남겼고 그 해석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당대 실록보다 야사와 전승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정순왕 후는 동대문 박청룡사 근처에 초암을 짓고 시녀들과 함께 동량으로 끼니를 입고 염색업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 자지동천이라는 샘물에서 지초로 옷감에 물을 들였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자지동천 우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실록에는 직접 기재된 내용이 없으며 야사와 전승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생활 수준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염색업 생계는 실록에는 기록이 없고 야사와 후대 기록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성종 즉위 이후 대비가 된 정희왕 후세조의 왕비가 정순왕 후에게 의식을 공급하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있어 말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색업과 동량이 실제 생계 수단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동네 아녀자들이 그녀를 가엾게 여겨 먹을 것을 갖다 주곤 했으나 세조가 이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새벽에 여인들만의 시장을 열어 몰래 정순왕 후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서울 종로 풍물시장 인근에는 여인시장터라는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실록이 아닌 야사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야사이지만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이 새벽 시장으로 왕비를 돌봤다는 이 이야기는 권력이 막은 것을 민중이 뚫었다는 서사입니다. 실록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이 야사가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챕터 4 다섯 왕이 바뀌는 동안 그녀는 살아있었다. 정순왕 후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조선의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를 보면 그 6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이었는지가 실감이 납니다. 단종과 이별하던 1457년은 세조 제위 3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세조가 죽고 1468년 예종이 즉위했다 불과 1년 2개월 만에 죽고 성종이 즉위해 25년을 재위하다 죽고 연산군이 폭정을 휘두르다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습니다. 정순왕 후는 그 모든 것을 살아서 지켜봤습니다. 의역 세조의 왕비였던 정희왕 후,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그 모든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그녀는 동대문 박숭인동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도성 안에서 왕들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서 성종실록에는 성종대의 대비가 된 정희왕 후세조의 왕비가 정순왕 후에게 의식을 공급하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원수나 다름없는 세조의 왕비가 노년의 정순왕 후를 돌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동정이었는지 정치적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왕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왕실도 알고 있었고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에게도 노년이 왔습니다. 봉양이 필요해졌을 때 그녀가 기댈 수 있는 혈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순왕 후는 말년에 단종의 유일한 조카인 정미수의 집에 의탁했습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아들로 단종에게는 조카였고 정순왕 후에게는 시조카였습니다. 같은 사람에 의해 비슷한 비극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댄 것입니다. 의역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는 아버지 정종이 계유정난 이후 처형되었기에 그 역시 권력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는 달랐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미수도
1512년 56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자로 삼았던 마지막 혈육마저 먼저 보낸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당시 이미 70살이 넘어 있었습니다. 세조도, 정희왕후도, 정미수도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 64년의 세월 동안 정순왕후는 매일 아침 저녁집 뒤에 봉우리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곡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여인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 봉우리는 이후 왕후가 동쪽을 바라봤다 하여 동망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실록에 직접 기록된 장면은 아니며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이야기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훗날 영조는 직접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고 정순왕후가 지내던 정업원 자리에 비석을 세워 비각을 지었습니다. 비각 현판에 글씨를 영조가 손수 썼으며 비문에는 앞봉우리, 뒤에 바위, 천만년을 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이 한 여인의 슬픔을 이름으로 남기고 비석으로 기린 것입니다. 동망봉 바위에 새겨진 영조의 글씨는 일제강점기에 동망봉 근처가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바위와 함께 깨어져 나갔습니다. 2011년 근처에 동망정이라는 정자가 건립되어 지금도 그 자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챕터 5 사릉 죽어서도 이루지 못한 합장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신부는 여전히 대군 부인이었습니다.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는 대군 부인의 예로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 단종의 조카 정미수 집안인 해주 정씨 선산에 조성되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무덤에는 노산 군부인 송시지묘라고 쓰인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왕비의 능이 아닌 대군 부인의 묘로 노산군의 부인으로 의역 64년을 살았습니다. 왕들이 5번 바뀌는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왕비라는 글자 대신 노산군의 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공식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77년이 지난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단종을 복위하는 과정에서 정순왕후도 함께 왕후로 추봉되었습니다. 능호는 사릉, 생각할 사, 평생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그녀의 삶에 걸맞은 이름이었습니다. 복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종 때 단종과 정순왕후를 합장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능이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단종의 장릉은 강원도 영월, 정순왕후의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 살아서 영도교에서 이별한 두 사람은 죽어서도 100km 이상 떨어진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능은 모두 조선 왕릉으로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합장은 이미 전통적 제도적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왕릉의 위치는 오랜 세월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고 조선 의례상으로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은 그 위에 더해진 추가적인 장벽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두 사람의 합장을 바라는 여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러나 1999년 작은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남양주문화원에서 사릉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단종의 장릉 앞으로 옮겨 심고 정령송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유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혼만이라도 함께하라는 뜻으로. 이 정령송은 지금도 영월 장릉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들이 가지를 하나같이 동쪽 단종의 장릉 방향으로 향해 자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순왕후가 평생 동망봉에서 동쪽을 바라봤듯 그녀가 묻힌 땅의 소나무들도
같은 방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록의 기록이 아닌 전승이지만 그 이야기가 정령송을 옮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챕터 6 기록이 지워진 여인 침묵 자체가 증언이다. 정순왕후에 대한 당대의 기록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정치적 금기였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조선의 왕통을 계속 이었기 때문에 단종의 폐위와 죽음을 공식적으로 기억하는 것 자체가 왕실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정순왕후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세조실록 이후의 실록들에 그녀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증언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조차 위험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그녀를 도왔다는 야사가 실록에 없는 것도 그 시대에 그것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학계에서 정순왕후 송씨를 별도로 다룬 연구 논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유정난과 관련한 인물들인 단종, 세조, 사육신 등 남성 서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단종에 비었던 정순왕후 송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것이 2016년 불과 10년 전 한국학계의 현황이었습니다. 17세기 이후 단종 복위 논의가 거론되면서 비로소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98년 복위와 함께 사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녀 자신은 그 이름을 살아서 듣지 못했습니다. 의역 그녀가 기억되는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에서는 왕권 강화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존재로, 사대부의 야담에서는 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매개로, 그리고 구전 속에서는 한많고 애달픈 사연의 주인공으로. 어느 방식도 그녀 자신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선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어도 목소리는 남지 않는 살. 엔딩 조선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여인 2000만 2100. 오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신 분들 혹은 보시려는 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단종이 영월에서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영화가 택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동시에 한양의 청계천 옆에서 64년을 살아낸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왕비에서 대비로, 대비에서 군부인으로, 군부인에서 관비로. 3번 신분이 바뀌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주는 집도, 세조가 주는 식량도 거절하면서 정순왕후 송씨. 조선은 그녀를 왕비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묘비에는 왕비 대신 노상군의 부인이라고 새겨졌고 177년이 지나서야 왕후라는 이름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기다린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세상이 붙인 이름이 사릉, 생각할 사였습니다. 사릉, 죽어서도 이루지 못한 합장. 그러나 1999년 그녀가 묻힌 곳의 소나무 한 그루가 단종의 무덤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령송, 영혼만이라도 함께하라는 뜻으로. 다음 편에서는 단종 복위까지 241년이 걸린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세조의 자손들이 왕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숙종은 어떻게 세조의 정통성을 건드리지 않고 단종을 복위시켰는지, 그 복잡한 역사적 논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